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과 우라와 레즈의 맞대결입니다. 가시와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공격 전개와 다양한 세트피스 전술을 앞세워 경기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전방의 카키타는 순간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으며 작은 기회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의 세가와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과감한 돌파와 꾸준한 크로스 시도로 공격폭을 넓히며 나카가와는 드리블과 패스 전개를 통해 중원과 전방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로서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가시와는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다양한 패턴을 준비해 둔 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반면 우라와 레즈는 4-2-3-1 전형으로 나서며 고모리가 측면에서 세밀한 돌파와 컷백으로 기회를 노리고 가네코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침투를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마테우스 사비우는 날카로운 킥력과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그러나 우라와는 공격 전개가 단조로운 패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상대 수비에 쉽게 읽히는 한계가 있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 강한 압박을 받으면 주도권을 내주기 쉽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고 뒷공간이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구도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가시와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가와의 측면 돌파, 나카가와의 템포 조율, 카키타의 문전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경우 우라와의 수비는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트피스는 승부의 균형을 깨뜨릴 결정적 무기로 작용할 전망이며 가시와가 준비된 전술 패턴을 활용해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우라와는 개인 기량으로 순간적인 위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술적 응집력 부족과 후반 체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홈이점을 아는 가시와가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무기로 승부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며 이번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입니다. 바이에른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케인을 중심에 두고 공격 전개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케인은 문전에서 타고난 골 감각과 동료와의 연계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단 한 번의 기회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측의 올리세는 날카로운 드리블과 침투 움직임으로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컷백과 중거리 슛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해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나브리 또한 순간적인 스피드를 살려 뒷공간을 공략하며 이선 침투를 통해 득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옵션으로 공격의 폭을 넓혀줍니다. 무엇보다 뮌헨은 전방 압박을 통한 빌드업 교란과 중원에서의 빠른 탈취 후 전환 플레이를 핵심 무기로 삼아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홈에서 보여주는 높은 템포와 집중력은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입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4-3-3 전형을 들고 나오며 오펜다가 폭발적인 가속과 직선적인 돌파로 수비진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상대 뒷공간이 열릴 경우 단숨에 경기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자원입니다. 디오만데는 제공권과 연계의 능력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공격 전환 시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에 시몬스는 패스와 드리블을 적절히 활용해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전환 수비가 늦어지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강팀을 상대할 때는 중원 압박에서 밀리면서 후반부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약점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구도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케인의 결정력과 올리세, 나브리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앞세운 바이에른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뮌헨의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는 홈이라는 이점을 만나 더욱 강력해지고 경기 후반까지 흔들림 없는 체력과 집중력은 라이프치히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오펜다와 시몬스의 개인 능력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압박이 거세질수록 빌드업이 흔들리고 수비 간격이 붕괴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승부의 무게추는 뮌헨 쪽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으며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앙제의 맞대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 전형을 중심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앞세워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전방의 곤살로 하모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 장악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지니며 작은 기회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좌측의 바르콜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컷인 슈팅으로 직접 득점까지 노릴 수 있으며, 이강인은 중원에서 볼 운반과 패스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며 순간적인 시야 전환으로 공격의 리듬을 끌어올리는 핵심 축으로 작용합니다. PSG는 단순히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병행하여 상대 빌드업을 무너뜨리고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찬스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앙제는 3-4-3 전형으로 맞서지만 뚜렷한 한계가 노출됩니다. 전방의 르폴은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전개가 원활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경우가 잦아 공격 루트가 쉽게 끊깁니다. 체르프는 활동량이 풍부해 중원에서 기여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패스 정확도에 흔들림이 나타나며, 벨크딤은 측면에서 속도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무통의 징계 결장으로 인해 공격 옵션의 다양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앙제는 수비 전환에서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부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PSG의 압박을 장시간 버티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PSG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곤살로 하모스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으로 마무리를 책임지고,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돌파가 측면에서 활로를 열며 이강인의 전개 능력이 더해지면 공격은 한층 더 다양해집니다. 여기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PSG는 다양한 패턴을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어 경기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PSG 쪽으로 기울어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앙제는 단조로운 공격 전개와 전력 공백 탓에 PSG 수비 라인을 위협하기 어렵고,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실점 위험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차이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후반 체력 유지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PSG가 일방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큰 격차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더비 카운티와 브리스톨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더비 카운티는 4-4-2 전형을 기반으로 경기에 나서며 전방의 모리스를 축으로 공격을 풀어나가지만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연계가 매끄럽지 못해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측면의 블래키 테일러는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는 자원이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뒷공간을 자주 노출하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중원의 구두미는 넓은 활동량으로 공수 양면에 기여하나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패스의 정확성이 떨어져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특히 더비는 경기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집중력이 흔들리는 패턴이 뚜렷해 홈에서 나서더라도 후반 실점 위험이 높은 팀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브리스톨 시티는 3-4-3 전형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입체적인 운영을 준비합니다. 최전방의 리스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에서 꾸준히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공격 자원이고, 트와이는 이선에서 과감한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에 활력을 더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에 나이트는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안정적인 볼 배급을 통해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리스톨은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을 동시에 가동해 공격의 리듬을 유지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 초반에는 더비 카운티가 홈의 기세를 살려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겹치며 브리스톨의 압박과 전술적 다양성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스의 박스 장악력, 트와인의 날카로운 전개, 나이트의 중원 압박이 맞물린다면 경기 후반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체력 관리와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는 브리스톨 시티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웨스트햄은 3-4-1-2 전형을 바탕으로 필크루크를 전방에 배치해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노리지만 순간적인 침투와 속도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며 공격이 단조롭게 전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제로드 보웬은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득점원 역할을 하지만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립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루카스 파케타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볼키핑으로 공격 전개를 주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볼 운반 과정에서 흔들리며 빌드업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웨스트햄은 세트피스와 직선적인 역습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열세를 보일 경우 수비 블록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후반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자주 드러납니다. 반면 첼시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점유율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동시에 구사하는 팀입니다. 후앙 페드로는 우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고, 바이너 기튼스는 좌측에서 속도를 살려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여기에 콜 파머는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 능력을 통해 빌드업을 주도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첼시는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파머를 중심으로 한 전개가 안정적이어서 경기 내내 꾸준히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웨스트햄의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웨스트햄은 보엔의 개인 돌파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첼시의 전술적 완성도를 끝까지 버티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첼시는 후앙 페드로와 기튼스의 양측면 공략 그리고 파머의 창의적 전개가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웨스트햄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첼시가 전술적 유연성과 공격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으며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베티스와 알라베스의 맞대결입니다. 베티스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전방에 에르난데스가 순간적인 속도와 날카로운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측면의 아이토르 루이발은 드리블과 압박 회피 능력으로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 선택과 완성도가 들쭉날쭉해 공격이 단순해지는 순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중원에서는 로셀소가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이끌며 순간적인 템포 전환으로 활력을 불어넣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실수가 겹치며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간격 붕괴와 순간적인 실책은 상대에게 치명적인 기회를 내주며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알라베스는 4-1-4-1 전형을 바탕으로 견고한 조직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토니 마르티네스는 제공권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기능합니다. 카를로스 아레나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수비 전환에 기여하고 존 구리디는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볼 순환의 중심축 역할을 맡습니다. 개막전에서 보여준 투지와 조직력은 이번 시즌 알라베스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입증했으며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상대를 적극적으로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베티스가 로셀소와 에르난데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다채롭게 전개하려 하겠지만 집중력 저하와 수비 불안이 드러날 경우 쉽게 흐름을 장악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대로 알라베스는 마르티네스를 축으로 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제공권 활용과 구리디의 안정적인 중원 운영을 통해 틈을 노릴 수 있으며 후반부 체력전에서도 조직적인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활동량 싸움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베티스의 약점과 알라베스의 강점이 맞물린다면 경기는 치열한 균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맞대결은 어느 한쪽이 쉽게 승부를 결정짓기보다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